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오늘부터는 학교별로 내신, 수능 수업 시간을 각각 75분씩 진행을 할 거고요. 보람고 1학년 국어 내신은 나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시험치기 4기전, 지금 학생일정 보니까 보람고는 1학기 중간이 4월 20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4주 전이면 대략 3월 중순쯤, 둘째 주, 셋째 주쯤이 되겠네요. 그쵸? 그때부터 수능 수업 중단하고 내신만 2시간 반 이렇게 돌아가는 체제가 될 거고요.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얘들아 1학기 때 보통 메인 테마로 잡히는 게 3단원하고 4단원이야. 보람고등학교 창비국어 교과서고요. 3단원 4단원이 아니구나. 2단원 3단원. 미안. 2단원 3단원인데 지금 2단원 교재 내가 드린 교재야. 문학의 갈래. 그리고 3단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음운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이거든요. 우리 음운변동하고 맞춤법 같은 경우는 문법 단원이다 보니까 얘들아 좀 암기가 필요한 단원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내가 조금 뒤로 미룰 거야. 암기라서. 시험 조금 가까워져서 시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2단원부터 먼저 교재를 만들었고요. 고민을 좀 했어요. 2단원, 대단원, 2단원을 통으로 교재를 만들까 말까 하다가 그냥 통으로 만들었어. 자, 이 교재는 얘들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고 내가 버려도 돼 하면 그때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재 한번 넘겨보시면요. 앞으로 학원에서 내가 스프링으로 찍어서 드리는 모든 교재는 얘들아 오른쪽 위에 있는 쪽수로 따라오시면 돼. 각 페이지마다 오른쪽 위에다가 페이지 번호 새로 넣었습니다. 요거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1단원 교과서 본문이에요. 여러분 창비 국어 교과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핵심 정리라고 해서 학습지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1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여기부터는 형성평가라고 해가지고 학습지하고 이 형성평가, 소단원별 모의평가는 창비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기본이야, 기본. 요것부터 먼저 다져놓고 나중에 시험범위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학교별로 기출문제, 여러 번 선별해 봤던 시험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창비 국어 교과서면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국어 자습서가 있을 거고 평가 문제집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 사서 풀어야 되나요, 선생님이라고 묻는데 내 입장에서는 얘들아 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지? 해서 나쁠 건 없잖아 솔직히. 근데 굳이 뭔 얘기냐면 학원에서 나가는 문제만 해도 얘들아 충분하지 않을까? 국어는 얘들아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창비 출판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문제들이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은 아니야. 우리도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얘들아 이거 문제 바꿔, 문제 고치자, 문제 지우자 되게 많이 할 거야. 그래서 평가 문제지만 자습서는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본인들이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하시고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하는 것만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오늘 2-1단원부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3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고등학교 내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6명 친구들이 다 나하고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잖아. 그지? 너희도 날 잘 모르지만 나도 너희를 아직 잘 몰라. 그죠? 수능 수업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내신 수업 때는 얘들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반응들을 해줘야 돼요.
안다 모른다. 그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들도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어쨌든 우리가 2년 뒤에 보는 수능을 목표로 하는 거지만 내신은 당장이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잘 받으려고 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달려야 돼요. 자, 3페이지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문학의 갈래입니다. 자, 갈래라고 하는 건 이제 종류를 얘기를 할 건, 유형을 얘기를 할 건데, 뭔 소리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단한 길잡이 보시면, 자, 문학은 인간의 정서와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다시 한번 문학은 언어 예술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문학의 갈래는 밑줄 한번 쳐볼까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로 나뉘어진대요. 자, 다시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로 이루어진대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갈래 명칭들을 써놨던 걸 보니까 얘들아 그렇게 선뜻 와닿는 말들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학교 때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이 말들은 잘 얘기하지 않거든. 근데 얘들아 중학교 국어 시간 때 배웠던 내용들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반복해서 나와. 차이는 순 우리말로 배웠던 내용들을 한자로 어려워 보이는 말들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거든. 자, 요거 요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서정, 서정성, 서정시, 서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서정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아. 그래서 서정을 읽을 때는 얘들아 반대로 읽어. 정서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럼 정서는 조금 오죠. 감정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문학작품 종류들 중에서 얘들아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 길이가 짧은 것들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알까? 시야. 그럼 이제 오죠. 자, 다음 서사. 서사적이다, 서사성을 띠고 있다, 대하, 서사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서사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 그럼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문학작품 종류 중에서 이야기 담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소설. 그럼 좀 느낌이 온다. 자, 극은 좀 알 것 같아. 극. 연극. 그죠? 혹은 드라마. 그치? 근데 얘들아, 연극, 드라마는 문학이 아니지. 아까 문학은 뭐라고 했어? 언어예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극갈래라고 하는 건 연극과 드라마를 말로 쓴 거. 연극, 대본, 드라마, 대본이 되네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치면 연극 대본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희곡. 그렇죠. 드라마 대본은 영어인데 시나리오. 들어본 적 있어? 요런 겁니다. 자, 그리고 교술은 바로 풀어줄게. 교술은 전혀 듣도 보도 못했을 거야. 수필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대단원 2단원에서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갈래들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들을 공부를 하겠죠. 그죠? 요렇게 공부하는 단원이 될 거다. 자,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 대단원 길잡이 넷째 줄입니다.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결합된 구조물이다. 문학 작품에 담긴 내용이 뭘까? 주제겠죠, 뭘. 그치? 형식, 생겨먹은 틀이겠지, 그치?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다시 문학은 주제와 표현법이 결합된 구조물인데 밑에 줄 보시면 이들이 주제와 표현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하는지. 다시 문학 작품은 주제와 표현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대. 자, 여기서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얘들아 크리스마스 날 울적한 기분을 노래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솔로와 커플 중에 뭐가 더 적절할까? 솔로가 더 적절하겠지 이거야. 다시 울적한 기분이라는 주제를 위해서는 얘들아
말한 이 화자를 누구로 삼아? 솔로로 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활동을 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거예요. 다음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을 찾고 그 표현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 결국 그 표현법을 왜 썼냐는 거거든? 대국법 왜 썼냐? 서리법 왜 썼냐? 이거야.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 생각하지 말고 주제 강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짚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 대단원 한눈에 라고 해가지고 B, 산포 가는 길, 아름다운 이별, 보지 못한 폭포 쭉쭉 나오는데 차례대로 갑니다. C, B라는 작품 통해서 서정관례 공부할 거예요. 산포 가는 길, 소설 통해서 서사관례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시나리오 통해서 극관례 공부할 거고요. 보지 못한 폭포, 수필 통해서 교술관례를 공부하는 그러한 구성의 대단원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5페이지 넘어갔어. 일단 B라고 하는 무슨 갈래? 서정 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서정 갈래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갈게요. 아까 내가 서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 정서라고 했어. 그래서 서정 갈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서야. 자, 근데 그냥 감정만 있어서는 우리가 시라고 하지 않겠죠. 정서를 운율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 갈래를 서정 갈래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핵심어 차례대로 서정 갈래는 정서가 주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운율과 이미지를 활용할 겁니다. 거기에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대요. 자, 그래서 저 네 가지 개념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뻔한 얘기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시들을 생각을 해보면 답들이 나올 거야. 자, 솔민아, 현재 나의 감정이 어떤 것 같아? 내 감정이 어떤 것 같냐? 선생님이요? 피곤함? 왜 피곤하냐? 안 피곤한데? 피곤한 게 정서야? 김은아, 내 감정이 어떤 것 같아? 행복해 보여? 왜 행복해 보이지? 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내 감정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너희는 김지일이 아니잖아. 뭔 얘기냐면 시에서 감정을 노래한다고 했었지? 그럼 시에서 말하는 사람 항상 1인칭 화자야. 나. 오케이? 그 얘기고요. 운율이 뭐야? 리듬감이죠. 그래서 우리 시를 읽어보면 다다다다다다 다 아니고 다다다 이런 느낌을 가잖아. 그치? 뻔한 거. 이미지. 여러분 중학교 때 시작품 공부할 때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맨날 이런 거 찾았잖아요. 그쵸? 이게 이미지야. 다 뻔한 건데 함축. 자, 함축할 때 축자가 압축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시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가 짧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생님 저 문학이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시가 어렵다는 친구들 이런 거야. 줄여놨어 많은 것들을.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풀어내야 돼.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함축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길이를 줄였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걸 함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자, 비유와 상징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조금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다 여학생들밖에 없네. 자, 정원아, 나중에 어떤 남자가 정원이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정원아, 나는 책을 펼 때마다 네 얼굴이 자꾸 어른거려가지고 책 글자가 눈에 안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네 생각부터 나오고 비가 올 때마다 네가 우산이 있을까 비를 맞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 라고 말하는 남자 와 꽃다발을 사.
주는 거야. 돌아서면서 오다 주었다. 라는 남자. 어떤 남자가 좋아? 어떤 남자가 좋아? 자, 이거요. 봐봐요. 첫 번째 남자는 얘들아 자신의 감정을 쫙 풀어서 말로 했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남자는 굉장히 압축된 한 행동, 물건으로 보여줬잖아. 그치? 이때 이 남자가 준 꽃다발은 남자의 호감,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혹은 이 남자가 꽃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정원이가 여기 있네. 뭐야? 비유잖아. 그지?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랬어요. 내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들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해? 웃었잖아, 최소한. 이들 처음 수업할 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다 인상 쓰고 있고, 표정 이래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고. 얘네들은 헛소리 하는 거 싫어하나 보다. 그렇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비유와 상징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작품으로 가볼 겁니다. 7페이지 정지용의 비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비야. 뭐 비가 올 건가 보지 뭘.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 같이 봤던 교재들 그리고 모의고사 매주 나와서 시험 보는 문제들에서 접했던 작품들을 떠올려 보면 얘들아 앞으로 교과서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되게 쉬울 거야. 특히나 이 정종의 비라는 작품을 읽고 나면 얘들아 아마 그런 생각이 들걸? 이게 시야? 자, 한번 읽어볼게.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봐라.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다음 장에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나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뭔 내용인지 이해돼? 뭐예요? 비가 와요. 끝이야. 그지? 막 어려웠어? 아닐걸? 그지? 근데 내신이잖아.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출제 요소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작품 난이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작품 난이도가 간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작품 자체가 쉬운 것도 있는데 얘들아 이 아저씨 때문에 그래. 자, 앞으로 문학작품 공부하면서 내가 작가에 대한 정보를 던진다. 그 정보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정보다. 자, 이 정지용이라는 아저씨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주로 활동했던 아저씨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정지용 머릿속에서 일제강점기 기억하지 마. 일제강점기 기억하지 마. 자, 이 아저씨는요. 순수 시를 쓰고자 했던 사람이거든. 시는 시다워야 한다. 순수한 시를 쓰겠다. 얘들아 시가 뭔데 서정갈래지?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럼 정지용 저 아저씨는 얘네들을 강조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정지용이 유독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미지를 강조해요. 자, 그럼 얘들아 이미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외부의 정보입니다. 그쵸? 얘들아 내가 지금 눈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이거는 시가 객관이니 주관이니? 다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는 거 이거는 객관이야 주관이야? 객관이지. 외부의 사실이잖아 얘들아. 그치? 이게 주관으로 가는 거 뭐야?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아휴 불쌍한 것들 이제 고등학교야. 이게 주관인 거잖아. 이해됐어? 다시 이미지란 건 얘들아 외부에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이야. 그치? 뭐가 주관이야? 이게 주관인 거잖아. 이해됐어요? 객관을 강조하다 보면 반대로 주관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올라갔으니까. 됐어? 그러면 정지용 저 아저씨는 정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정주용의 시를 얘기할 때 얘들아 자주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감정 절제라는 말이 되게 자주 붙거든. 빠르게 한번 쓱 읽긴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감정 표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왜?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까 일제강점기는 기억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아 이 아저씨는 다른 외부, 시 밖에 있는 외부 맥락을 끌어오면 안 돼. 그래서 정주영 시를 읽을 때 시대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는 다 틀린 거야. 이해됐어요? 시대 현실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세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1연 그리고 2연이 나오는데 고래 그늘이 차고, 자 여기서 첫째 연부터 그늘이 차대. 자 여기서 차다라고 하는 걸 얘들아 그늘이 차오른다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점점 그늘이 들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늘이 들이워진다는 얘기는 햇빛을 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점점 어두워지는 모습이니까 당연히 시각으로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2년 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 이거는 그늘이 차갑다라는 뜻이래. 그럼 얘들아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뭘로 느끼는 거야? 촉각으로 느끼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이거를 지금 콜드로 읽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혀? 차 오른다로 읽는 게 자연스럽게 읽혀? 차 오른다가 좀 더 자연스러워? 맞아.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야. 기본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불안고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언급은 하는데 이런 거에다가는 물음표를 하나 달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신이에요. 내신. 그치? 함께 공부는 하지만 시험 문제는 누가 내? 그분이 내시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공부도 누구 뜻대로? 그분 뜻대로 가는 거야. 내신이라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설명하면서 얘들아 기본은 이거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물음표 달아주는 것들을 나중에 학교 시험에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어쨌든 간에 밑에 거는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위에 걸로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따로 몰리는 소소리바람이라고 했는데 자, 바람이 따로 몰리고 있대요. 근데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소소리 바람이래요. 소소리 바람이라고 하는 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꽃샘추위라고 들어봤어요? 꽃을 시샘해서 그치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권이 아직 남아가지고 막 봄인데 갑자기 추워지면 그걸 꽃샘추위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거야. 이런 봄에 부는 매서운 차가운 바람을 소소리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얘들아, 바람이 따로 몰린대. 바람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대. 근데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건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지, 그치? 바람이 보이는 사람. 바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바람, 공기의 흐름이라는 건 얘들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처럼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지, 그치?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화했다라고 설명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제목이 비니까 얘들아 비가 오겠죠. 근데 지금 1, 2연을 묶어놓고 보니까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고 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비가 올 것 같은, 그래서 1, 2연은 비 오기 전에 풍경을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제목이 B니까 B가 올 거라고 했어 얘들아. 1, 2화는 비 오기 전이었고 그러면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오기 전 비가 옵니다. 뭐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자, 진짜 그런지 3, 4연으로 갑니다.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얘들아 까칠하다라는 건 거칠거칠하다야. 뭘로 느끼는 거니? 촉각이죠. 그렇죠? 촉각. 산세 걸음걸이. 자, 3, 4연은 사실 반복이어서 우리 4연에서 산세 걸음걸이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비 오기 전에 풍경을 쫙 보여줬잖아요. 이제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산새들이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가겠지, 그치? 그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3, 4연의 내용인 거야. 그래서 산새 걸음걸이를 요렇게 비를 피하는 산새의 모습.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 비가 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는 순간 비가 바로 스며드니 튀어 오를 거잖아. 그치? 떨어지고 튑니다. 떨어지고 튑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3, 4연 앞서거니 꼬리를 치날려 세우고 비가 튀어 오르는 모습. 산새 걸음걸이 비가 똥똥 튀는 모습을 어디다 빗댔다? 산세에다 빗댔다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어디다 빗대? 산세에다 빗대. 빗방울은 얘들아 생명이 있다 없다? 무생물이죠. 산새는 생물이잖아. 얘들아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어요. 혹시 표현법 아세요? 활유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다가는 물음표를 안 찍을 거예요. 왜요? 둘 다 하셔야 돼. 두 가지 해석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 3, 4연의 내용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5연 6연입니다. 자, 비가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오다가 많이 오게 되면 얘들아 이 빗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요렇게 흘러가겠지, 그치? 근데 빗물이 흘러가는 줄기가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볼게. 여울지어 줄기를 이루어서 수척한 흰 물살이래. 흘러가는 지금 물줄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수척한 흰 물살이래. 자, 일단 희다라는 건 색깔이니까 얘들아 당연히 시각이겠지, 그치? 요거는 굳이 언급 안 해줘도 알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잠깐. 수척하다. 수척하다가 뭐니?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때 내가 이제 맨날 너희 붙들고 보강하고 수업하고 하느라 5일 동안 밥도 굶고 잠도 못 잤어. 볼이 홀쭉해져가지고 다크스가 이만큼 내려와 있겠지, 그치? 그럴 때 쌤 왜 이렇게 수척해요라고 하는 거잖아. 다시 수척하다는 것은 얘들아 고생해서 몹시 야위다 라는 뜻이거든.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다시 이건 지금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을 어디다 빗댄 거야? 사람한테 빗댄 거잖아요. 물줄기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무슨 표현, 무슨 법입니까? 의인법이죠.
자, 그 다음 갈갈이 손가락 펴고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에 흘러가서 갈라진 물줄기의 모습을 손가락에다 빗댄 거야. 손가락에다가. 자, 근데 갈갈이 손가락 펴고라고 했어요. 물줄기를 손에다가 빗댄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얘들아, 손이라고 하는 건 하류법일까? 의인법일까? 손이 있다고 표현한 건 하류일까? 의인일까? 기본적으로 물줄기한테 손이 없잖아. 둘 중에 하나 찍어. 하류. 하류? 응. 설명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키워요? 아니요. 안 키워요? 근데 왜 너는 하류야? 자, 이겁니다. 손은 사람한테 있는 거야. 사람한테 있는 거야. 다시 선생님 우리 집 마루는요. 손 하면 이게 손이니? 발이잖아. 이해됐어? 의인법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는 거. 자, 활용법하고 의인법을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는 얘들아 사람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사람만 갖고 있는 거, 혹은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혹은 사람이 아니어도 갖고 있는 걸로 구분하시면 돼.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살짝 고민했던 것처럼 애매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손이 있어요. 혹은 사람이 아닌데 너라고 부릅니다. 혹은 사람이 아닌데 감정 표현을 하네요. 이 세 가지 경우는 의인법으로 보세요. 다시 사람이 아닌 대상인데 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의인법입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손이란 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아닌데 너라고 부르는 거 얘들아 너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야. 사람을 가르칠 때 쓰는 대명사. 그치? 그래서 사람처럼 부른 거니까 의인법이고 감정 표현 선생님 우리 집 민키는요 제가 추를 주면 웃는데요 걔가 기뻐서 웃는 건지 진짜로 웃는 건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치? 표정이 웃는 표정인 것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데 감정 표현하면 의인법. 됐어요? 요렇게 포인트 잡아서 기억하시고요. 자, 정리하면 결국 오연과 유된 내용은 얘들아 물줄기를 이뤄서 흘러가는 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물줄기를 이루어 흐르는 빗물. 자, 마지막 실현과 활용 합시다. 멎은 듯 그친 것 같다가 새삼 듣는. 자, 여기서 그친 것 같다가 새삼 듣는. 여기서 듣다는 얘기가 리슨이 아니고 떨어지다. 빛낮, 비의 낮인데 티읕 받침 쓰는 낮 우리 이럴 때 쓰죠. 낮게로 주세요. 비의 하나. 비의 하나가 뭔데? 빗방울. 자, 그럼 7, 8일의 상황. 그친 것 같다가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근데 그 빗방울이 마지막 그냥 붉은 잎 반복이네요. 그죠? 소란히 밟고 간다. 일단 얘들아 소란히, 소란스럽다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
시끄럽다지, 그치? 저거 무슨 각? 청각이지, 그치? 응, 청각. 자, 근데 밟고 간대. 뭐가? 빗방울이 잎을 밟고 간대. 이런 상황이겠죠.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빗방울 튀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빗방울은 밟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밟는 건 누가 밟는 거야? 생물이 밟는 거죠, 그죠? 다시 빗방울을 어디다 빗댄 거예요? 생물에다가 빗댄 거죠.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발효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7, 8연의 내용은 그쳤다, 다시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 1연부터 8연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긴 했는데 사실은 얘들아, 우리 중간에 의법하고 활용법 요거 제외하고는 그냥 너희한테 물어봐도 대답 얼추 거의 다 했을걸? 그렇지 않아? 막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죠?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B가 시험 범위 포함이 되면 낼 문제가 많이 없어. 그치? 근데 시험 문제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외부 작품 끌고 오겠지. 그치? 학습지로 추가를 할 겁니다. 정주영의 또 다른 작품들을.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 비서정관례 한 단원에 작품이 5개가 붙은 적도 있었어. 그런 식으로 붙여갈 거야, 아마. 그거는 학교생이 지금 브라우이랑 국어생이 누군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학교생이 하는 거 봐서 추가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주영의 B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쓸 거고요. 첫 번째, 일단 비 내리는 풍경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냥 주제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주제가 뭐예요? 비가 옵니다. 끝이야. 다음 두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갔니? 비 오기 전, 비가 오기 시작하고 물줄기 이루고 다시 오고. 뭐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근데 우리 아까 쭉 눈으로 읽어봤을 때도 그랬지만 얘들아, 한 줄 한 줄 뜯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네요. 감정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감정 절대. 자, 그럼 이 작품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은 1930년대의 암울한 일제강점기 시대 현실을 반영했다. OX. X. 그치? 무조건 X야. 부정적인 맥락 없습니다. 부정적 정서도 없고요. 시대 현실도 다 틀려 먹은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9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자, 1번에 1번, 1번에 2번, 1번에 3번 간단히 작품 읽었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지? 답 따라와. 숙제. 다음 2번 보시면 느낌, 분위기나 정서를 친구와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작품을 통해서 느껴지는 분위기, 느껴지는 정서, 여기다가는 4글자만 쓸게. 이렇게 써놔. 2번에 9페이지 2번에 이 작품에서 느낀 분위기나 정서, 부정적 X라고만 써놔. 이해됐어요? 되셨으면 넘어가서 10페이지, 11페이지는 뭐 쭉쭉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13쪽부터 나오는 학습지는 복습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는 16쪽으로 갈게요. 자, 형성평가입니다. 빠르게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이 시는 비 내리는 풍경을 감각적이고 얘들아 이 작품에 사용된 감각적 심상 뭐가 있었죠? 시각 있었지. 까칠한 촉각 있었고요. 소란히 청각 있었어요. 그렇죠? 묘사적으로 그랬대. 묘사가 뭐야? 그림처럼 표현하는 게 묘사지. 그지? 다시 그림처럼이래 얘들아. 그러면 무슨 각? 시각. 시각적 심상이 나오면 묘사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은 걸릴 게 없네요. 동그라미. 다음 2번 갑시다. 이 시는 비가 내리는 과정을 내리기 전 빗방울 가는 빗줄기 굵은 빗줄기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했다. OX OX 자신 있게 하세요. X 왜 X? 붉은 줄기가 아니라 다시. 오케이 이해됐어요? 잘 봐. 2번을 얘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쭉 읽으면 시간의 흐름? 맞아 이거 지으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어. 동그라미 치겠지 그치? 근데 고등학교 국어 내시는 그렇게 풀면 안 돼. 특히나 보라는 거는 선택지가 길어질 거거든. 가운데다 함정을 파놓을 거야. 봐봐 내리기 전 빗방울 떨어진 빗방울 맞아요? 세 번째 부분에 우리 뭐 들어갔죠? 물줄기 들어갔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뭐 들어갔지? 그쳤다가 다시 떨어지는 빗방울이었지. 그러면 가는 빗줄기 굵은 빗줄기 좀 어렵지 않아?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국어 내신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X. 다음 3번. 이 시에는 시각, 청각, 공감각이 나타나는데 그래요? X죠? 왜요? 나는 공감각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지? 다음 주에 너희 문제 풀어온 거 보면 알 거야. 너희 선배들 맨날 공감각 골라왔었어. 공감각 없어. X. 다음 4번 갑니다. 3, 4연은 앞서가니 치날리어 세우고 까칠한 걸음걸이 비 내리는 모습 그리고 뭐의 모습? 산새의 모습. 다음 5번에 갈갈이 손가락 얘들아 무슨 화? 의인화. 6번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지 얘들아. 동경이 뭐예요? 존경하는 거 조금 맥락이 다른데 want라고 읽어주시면 돼.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이게 동경이야. 다음 7번 이 작품의 서사의 감정은 뭐 되어 있다? 절제되어 있다. 8번 1, 2형 돌에 뭐가 들이우는 그늘 3, 4형 빗방울 떨어지고요. 5, 6형 빗물이 뭐 여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7, 8형 다시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소단한 모의평가 나오는데요. 우리 17쪽에서 19쪽 1회만 오케이? 1회만 숙제 17에서 19쪽 12문제 1회만 숙제입니다. 쭉 넘어가서 28로 갑니다. 2단원 3포 가는 길이네요. 이제는 앞에서 서정갈래 했으니까 서사갈래 이야기 하겠죠. 자, 서사갈래 아까 내가 서사라는 건 이야기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서사라는 건 이야기야. 그러면 이야기는 뭔데? 이야기는 뭐야? 서영이와 김지일 이야기는? 이야기가 돼? 안 되지. 서영이와 김지일이 수업시간에 이야기가 돼? 안 돼. 뭐가 이야기야? 수업시간에 서영이가 김지일을 때렸다. 이야기지.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서영이와 김지일이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재밌어? 재미없지? 근데 서영이가 김지일을 때렸다 하는 순간
재밌지. 궁금해지잖아. 뭔 얘기냐면 이야기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인물, 사건, 배경이 필수적 요소야. 그치? 인사배. 자, 근데 여기서 사건은 얘들아 방금 뭐라고 했어? 평탄하면 노잼이라고. 그치? 뭐가 필요해? 갈등이 필요해. 이게 끝입니다. 서사갈래는. 됐어요? 자, 그래서 서사갈래 소설 산포가는 길이란 작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못할 것 같고요. 전체 흐름만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산포가는 길 작품 소설인데요. 아까 내가 정주영의 비 같은 경우는 얘들아 시대 현실 끌어오지 말라고 했어. 그치? 근데 얘는 시대 현실 끌어와야 돼. 자, 언제를 배경을 하냐면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사나 아니면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1970년대 산업화 시대 때 얘들아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죠? 공주 반포면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소문 들어. 야, 나성동이란 곳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그럼 짐 싸들고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시로 가는 거야.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네 글자로. 이촌향도. 들어본 적 있죠? 자, 그 상황을 얘기할 건데 그러면 이 이촌향도 현상 농촌의 입장과 도시의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자, 농촌 입장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 농촌은 망하겠죠. 그치? 반포면은 망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갈수록 황폐화가 될 겁니다. 그럼 도시 측면에서 일단 나성동에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경제활동도 많아질 거니까 계속해서 커질 거야. 도시는 쭉쭉 확장을 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나성동이 계속 커져. 그래서 우리 실제로 세종 같은 경우 언제 이사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솔동 천마을부터 시작해서 그치? 위쪽 저기 도담동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삼생활권 보람동, 수담동, 방곡동, 저기 지편동까지 갔지. 지금 더 뻗으면 반포면까지 가겠지. 무슨 얘기냐? 확장하다가 나중에는 옆에 있는 농촌까지 도시화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도시로 돌아갑니다. 자, 도시 입장에서 인구가 많아지면 좋네. 그치? 근데 얘들아, 인구가 많아지면 좋긴 좋은데 인구가 그냥 몇십 명 단위가 아니고 몇 백, 몇 천, 몇 만 명 단위로 갑자기 막 늘면 뭐가 없어? 집이 없잖아. 그쵸? 근데 도시로 온 사람들 짐 싸들고 가는 도시에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금강변에다가 텐트 치고 사는 거야. 오케이? 그럼 금강변에다가 텐트 치고 살면 얘들아 제대로 출퇴근이 되겠니? 비 오면 출근할 때 입고 갈 옷이 없을 거잖아. 그치? 다 젖어가지고 떠내려가고 하면. 자, 무슨 얘기냐? 확장되다 보면 갑자기 급증한 인구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생길 건데 그 중에는 이주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시 빈민층이 될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성동으로 반포면을 따라서 나성동 이사를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왔겠니? 아파트 살 생각하면서 왔겠지. 근데 집이 있긴 있어. 근데 그 집이 어디야? 금강변의 세 번째 텐트야.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지. 그럼 뭔 생각할까? 아, 힘든데 다시 반포로 갈까? 돌아가지. 다시 농촌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반포면 나 빌딩이 싫어서 도시가 싫어서 돌아갔는데 여기도 뭐야? 빌딩이야. 그죠? 그럼 이 사람 뭘 잃은 거니? 갈 곳을 잃은 거죠. 고향 상실이야. 결국 떠돌이가 되는 거죠.
자, 요 역사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한 이유, 산포 가는 길이 요 얘기입니다. 산포 가는 길이 요 얘기야.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 간단하게 인물들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영다리가 나와요. 우리 영다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막노동꾼이거든. 자, 막노동꾼인데 막노동꾼 이제 뭐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일용직 노동자가 많아요. 그냥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 일자리 어떻게 구하냐면 그 새벽 4시 반에서 한 5시쯤에 인력사무소라는 곳에 가. 가면 이제 아저씨들 와가지고 다 줄을 서 있어. 그럼 각 시간별로 이제 봉고차 한 대가 쓱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둔산동 아파트 현장 몇 명 하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 다음 차가 와. 공주 반포면 뭐 비닐하우스 몇 명 하면 또 다 떠나.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음날 와서 줄 설 때는 순번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또 새로운 일자리로 가겠지. 그런 느낌이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나 싶지. 해봤거든. 뭘 해봤냐면 택배 대학교 1학년 때 막 그렇게 가난하고 불우해서 한 건 아니고요. 용돈이 용돈대로 갔는데 더 놀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택배 알바를 했었는데 선생님 그때는 이제 그 택배 회사가 지금은 CJ가 제일 크잖아요.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한진이 제일 컸었고요. 한진 택배. 그게 여기에 있어. 대전에. 한진 택배 물류터미널이. 거기 가는데 그날 선생님이 조금 졸았던가 뭐 정신이 없었던가 그래가지고 그냥 줄 서 있다가 앞에 사람들 몇 명 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고차를 탔단 말이야. 근데 내가 탄 봉고차는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좀 다른 거지. 맨날 국도로 갔었는데 오늘따라 고속도로를 타네 뭐지 하고 있었는데 대전에 이미 도착할 시간에 도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좀 약간 소심해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고속도로 이제 톨게이트를 나가는 톨게이트에 목포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때서 이건 뭔가 좀 약간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싶은 거지. 목포에서 내려가 쭉쭉쭉 가는데 갑자기 바다가 보여. 항구에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혹시 이거 뭐 하는 일이에요? 여쭤보니까 홍어잡이래. 그러면 배 타면 언제 들어오는데요? 했더니 12시간 뒤에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대전에 택배 일 하러 가다가 홍어잡이 배를 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이제 인력사무소 기사님한테 사정 해가지고 버스비 빌려가지고 집으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택배 일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계속 일을 또 좀 꾸준하게 하니까 이제 소장님이 날 조금 믿었었나 봐. 날 부르더라고. 야 지라 너 돈 벌 생각 없냐? 아유 돈 좋죠. 얼마나 주는데? 했더니 2달짜리인데 숙식을 제공해 준대. 2달 동안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 주는데요? 2천. 한 달에 1,000. 일당으로 치면은 30만 원 좀 넘죠. 그죠? 그때 당시에 내가 택배 일할 때 하루 일당이 기본 일당이 45,000원이었거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뭐 플러스 보너스 받고 하면 많이 받을 때는 하루 일당이 많이 받아봤자 10만 원 선이었어. 되게 3배로 뛰는 거잖아. 심지어 재워주고 밥도 준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혹해가지고 2천만 원 뭘 할까? 등록금에 보탤 수도 있고 당연히 등록금 보탤 생각은 안 하고 중고차량인데 뭐 올까? 일본에 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 나중에 퍼뜩 정신이 들어서 혹시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러시아 연해주 앞바다에서 대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숙식 제공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줄 알았지. 근데 출퇴근이 없어. 바다 위에 2달 동안 떠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군대로 도망을 갔었거든. 그러고 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진짜 돈이 급하거나 궁할 때도 절대 쳐다도 안 봤어. 거기 가면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역하고 만약에 인력사무소를 또 갔으면 그치? 지금 여기서 너희하고 안 만났겠지. 저기 태평양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아니면 상어밥이 될 거야. 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얘들아 되게 그 내 인상이 막 되게 얌전하게 공부만 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 않니? 아니야? 모범생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튼간에 영달이 이런 막노동뿐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 한겨울에는 물이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일자리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목적지가 없죠. 자, 근데 어느 날 영달이 길을 가다가 정씨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자, 정씨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나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고향 가는 길이에요. 감옥에서 출소했대. 근데 약간 그 작품 안에서 읽으면 감오겠지만 뭐 살인자 이런 느낌은 아니야. 정확하게 왜 감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차 타봤어요? 안 타봤지? 경찰차도 타봤어. 나쁜 일로 탄 건 아니야. 여튼간에 감옥에 출소해가지고 고향 가는 길이야. 고향이 어딘데요? 삼포요. 그래서 제목이 삼포 가는 길이야. 그래서 정씨가 영달이한테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 일자리인데 어디든지. 그러면 심심한데 말동무나 하면서 같이 가시죠. 둘이 동행을 해요. 삼포. 자,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백화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당신 어디 가는 길이요? 저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요.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고향 가고 있어요. 백화의 목적지는 삼포는 아닙니다. 자기의 고향이야. 그래서 이제 영달과 정씨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여자 혼자 이 한겨울에 먼 길 가기 힘들겠네. 같이 동행하시든지. 그래서 셋이 함께 동행을 하는 과정이 이 작품의 중요한 줄거리야. 근데 얘들아, 우리 이 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영달은 일단 대놓고 떠돌이야. 자, 정씨 같은 경우는 일단 목적지가 있긴 있어. 그치? 근데 백화 같은 경우는 술집에 도망나서 고향 가는 길이래. 그럼 얘들아, 맥락이 고향 가서 열심히 돈 벌 거예요는 아니잖아. 쉬러 가는 거잖아. 자, 백화한테 고향 가서 뭐 할 거예요? 쉴 수 있겠네. 푹 쉬면 되겠네 했더니 백화가 아니요, 동생이 6명이나 돼요. 쉴 수 있니? 못 쉬겠지. 그럼 백화는 고향에 계속 붙어 있을까? 왠지 또 벗어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일단 정씨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 3명 묶어서 셋 다 떠돌이 인생이라고 묶어볼게. 그러면 얘들아, 저 셋은 다 힘들게 떠돌이 인생을 산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이런 힘든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그치? 끼리끼리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유대감이 점점 깊어지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역에 도착을 했어요. 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하고 목적지가 달랐잖아, 그치? 그래서 백화가 기차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요. 이때 떠날 때 백화가 울면서 가거든. 왜 울면서 가냐면 사실 그 앞에 사건이 있어. 영달이하고 백화하고 약간 썸을 타. 백화가 살짝 들이댔거든.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영달이한테 쿡 찌르면서 같이 가든지 뭐. 근데 얘들아, 영달 입장에서는 여자랑 같이 가려면 이거 누가 봐도 같이 동행하자의 느낌이 아니고 나랑 살자의 느낌이야. 영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니?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잖아. 아파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영달이가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하고 이제 백화랑 헤어졌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영달하고 정씨하고 이제 둘이 남아서 삼포로 가요. 근데 기차표를 끊었거든? 삼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노인이 와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희 삼포 가려고요. 삼포? 그럼 왜 가? 삼포가 왜요? 거기
노트를 짓고 있어.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정씨는 결과적으로 고양이 이렇고 떠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셋을 떠돌이로 묶을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정씨 입장에서는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그치? 갈까 안 갈까? (37쪽에) 37 끝에서 넷째 줄.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마음의 정처, 고향을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쩌다 보니 정씨는 영달과 똑같은 입장, 목적지가 없는 떠돌이가 되어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나거든? 왜 이렇게 끝을 낼까? 기차가 어디로 달려가? 어두운 들판으로 달려가. 영달과 정씨 미래가 어떻다는 얘기야? 어둡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끝나는 소설 삼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인지는 파악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 앞에 B 했던 거 학습활동 1번 답 따라 보시는 거 하고요. 소단원 모의평가 1회 12문제 풀이 하는 거 하고요. 30에서 37쪽까지 삼포 가는 길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38쪽 학습활동 1번, 2번 정리하면서 한번 답 적어와 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쉬었다가 수능서 준비하시고 오늘 성어시험 수능 시간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